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놓고 미 법무부가 관련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를 포함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죠.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짚어보죠. 예, 폴리티코라는 이 언론,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인터넷 매체인데 약 생긴 지가 2007년에 생겼으니까 한 10여 년 됐죠. 이 언론이 워싱턴 정가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오프라인 매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네. 아주 고급 정보망을 쓰고 있고 특히 이 폴리티코는 폴리티코 프로라고 해서 예. 돈을 받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 시청자, 그 고객 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해요. 그렇군요. 이 폴리티코의 시청자 중에는 대부분 워싱턴의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뭐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영향력이 크다 이래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폴리티코에서 한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보도의 내용은 미국 법무부가 이 소송이 위법성이 있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소송을 제기했다가 아니고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적 보도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소송을 제기했다니까 우리는 소송하면 흔히 개인과 개인의 어떤 민사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상하기 쉬운데요. 예. 미국의 법 체계와 우리 법 체계가 좀 달라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이 공정거래법을 지금 정책을 다루는 데는 공정거래위원회고 예. 공정거래법을 독점 같은 이런 문제를 법을 위반했을 때 또는 법 위반에 우려가 있을 때 다루는 것이 미국 법무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공정거래법은 어떤 사람을 뭐 해치거나 이런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 형태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원에서 오케이 하면 기소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미국 공정거래법상 법무부가 기소를 하면 이게 확정 판결을 날 때까지 이 합병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폴리티코의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확정적인 게 아니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기소할지 안 할지도 자세히는 모르겠다.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것이에요. 물론 폴리티코가 비교적 가짜 뉴스가 적고 정보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언론이긴 합니다만은 스스로가 확정적이라고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미국 법무부도 아직 어떤 결정을 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인 대한항공도 폴리티코라는 언론사의 뭐 검토 보고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논평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지금 중대한 길목에 와 있는데 주요 결정권을 가진 미국에서 아주 날벼락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미국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업 결합을 막는 걸 모색할 수 있다는 이제 보도 내용이었는데 네. 결국 이제 미국 기업들한테 피해 주니까 우리의 이 합병을 막겠다, 이거 제소하겠다, 뭐 이런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한국 내에서 서울, 부산만 왔다 간다 하면 미국 법무부가 관여할 여지가 100%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LA, 로스앤젤레스라는 곳, 뉴욕, 또 시카고 이런 데에 취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미국의 그 소비자들을 태우게 되고 또 미국 기업들의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 미국 법무부가 지금 걱정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한 내용은요. 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한미 노선을 다니는 큰 두 회사였는데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해서 덩치가 커지면 독과점의 우려가 있고 독과점이 생기면 독과점의 힘을 이용해서 뭐 필요할 때 가격을 더 올린다든지 또는 그 시간대를 회사가 유리한 대로
운행 시간을 조정해버리면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송의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법률 그러니까 미국의 인권 또는 소비자 권익 침해의 여지가 있다 없다 판정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하게 되는데 네. 그러나 공권력의 상징인 법무부가 이렇게 제소를 하면 그동안에 미국의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일단 제소되는 순간에 합병은 물이 건너가는 게 그동안의 일반적인 관례였더랬습니다. 그동안 법무부의 제소로 이 합병이 무산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에 이것은 미국 내의 회사들이었어요. 법무부가 미국 아닌 제3국 외국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하게 되면 처음인 거예요. 하게 되면 이게 처음입니다. 아,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비상한 관심까지 끌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보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합병이 3년째 지금 지속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보니까 남은 과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앞서 유럽연합 저희가 뭐 그 뉴스 보도로도 알려드렸었는데 유럽연합이 두 회사 간의 합병이 항공 서비스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제소를 하게 된다면 첫 번째가 된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 첫 번째라고 하셨는데 유럽연합도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승인 대가로 여기 지금 영국에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렇게 슬롯 내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해질 수도 있겠고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예, 이 항공사의 국제 간 멀저 M&A를 둘러싸고는 국가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센데요. 왜냐하면 항공이 갖고 있는 특수성은 항공은 그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신속하고 상당히 막강한 영향력이고 또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물류 운반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가 항공사를 독점하고 있을 때는 사실 산업 독점권, 서비스 독점권 문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M&A 흡수 합병을 할 때는 각 나라가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2021년에 흡수 합병하기로 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무려 8천억 원의 지원을 받았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어떤 그 취항권이라는 게 우리가 항공사가 비행기를 띄우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나는 삿포로 갈래 아니면 도쿄 또는 런던 갈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그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슬롯이라고 그럽니다. 또 취항할 수 있는 권리, 취항권, 이원권 이런 것이 사전에 다 협상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설사들은 이것을 협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그 슬롯과 이원권, 취항권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통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힘이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에서 심사 보고서가 왔는데요. 이 심사 보고서는 우리나라 번역을 심사 보고서라 해서 그렇지 영어 번역은 스테이트먼트 오브 오브젝션입니다. 직역하면 거부 보고서예요. 이 예비 심사 결과라지만 일단 EU는 유럽연합은 한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거부한다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단 이 SO라는 거부 보고서에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지금 유럽의 공정거래위원회가 EU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로 제기하는 것을 만약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 해소한다면 그때 가서 추후로 승인은 해줄 수 있다 하는 이런 조건이 달려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조건이란 게 뭐냐? 여기서 바로 그러니까 독점을 할 수 있는 슬롯과 취항권 너희들이 다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고객한테 피해를 주고 또 가격도 올릴 수가 있고 승객들한테 불리하게 줄 수 있다. 승객들에게 특히 화물 운송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것을 너희 스스로 해소하면 해봐라. 해소하면 승인해준다 이겁니다. 과거에 중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슬롯을 잦은 반납했어요. 아이고 우리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독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갖다 바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것은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항공 주권이 침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이 해양 운송, 해운회사의 경우에도 지난 10여 년 전에 이게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한진 해운을 없애버렸습니다. 예. 통합을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물건을 실어내서 수출해야 되는데 배를 못 구해서
짐을 실어내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슬롯을 주는 것은 흡수 합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경쟁력 앞으로 항공 주권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그 셈법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이게 보니까 기업 결합 신고도 했고 11개 나라 승인했고 EU, 미국, 일본은 승인 남은 상황인 건데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예. 일단 그 국제법상요. 자기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영역을 넘나들면서 거래를 하면 그 해당되는 모든 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신고, 독점 우려를 불식하는 그 결합신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1년부터 했는데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죠. 14개 나라가 해당 사항인데 11곳에서는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11곳은 별로 우리나라하고 또는 이 독점 문제에 신경전을 벌일 요인이 별로 없는 저기 뭐 태평양에 있는 나라 이런 등등이에요. 지금 쟁점으로 남아 있는 나라가 제일 미국, 중요한 나라만 남았네요. 일본, 네. EU.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나라 세 나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합병 심사 과정이 1%만 진행되고 99%가 안된 거군요.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당에서 특히 이 합병 심사는 한 나라에서만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승인됐던 거 모두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U에서 승인이 안 되거나 또는 미국의 법무부가 이것을 합병에 문제가 있다 소송을 제기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후 상황 자세히 지켜봐야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죠. 국가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이 고령화, 고령화라는 게 단골 멘트로 등장할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떤 겁니까 실제로? 지금요 신용평가라는 것은 그 나라를 부도로도 끌고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국제금융에서는 거의 목에 칼을 겨누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1997년에 한국이 외환 위기 갔을 때 네.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떨어지면서 한국이 부도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중장기적으로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치는 지표가 간주하는 지표가 노령화 비율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회의 노인 인구가 몇 %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노인들은 사회 보호, 사회 복지, 연금 이런 걸 받을 대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노인이 많으면 많다고 하더라도 젊은 일하는 층이 많으면 이건 문제가 안 돼요. 노령 인구가 많아도 젊은 층이 많으면 노령화 비율은 중립이지 않습니까? 상쇄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한국은 지금 노인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젊은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령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 이렇다면 일하는 사람,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적은데 돈을 받아서 복지 기금을 받아갈 사람 많으니까 그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이래서 지금 신용평가사들이 노령화 지수를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나온 지수에서 한국, 중국, 대만 이 세 나라는 앞으로 국가 부도의 등급까지도 받을 수 있다. 뭐 좋게 평가해서 정크 등급이라는 게 정크가 쓰레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한국에 발행하는 채권이 쓰레기 등급으로 판정할 수도 있다. 이런 노령화에 대한 아주 준엄한 경고 등을 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짧게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일명 기아 보이즈라고 불리는 그 현대차랑 기아 차량 표적으로 삼는 절도 범죄가 기승 부렸었는 저희가 뭐 뉴스를 보도해드렸었고요. 이게 보니까 현대 기아차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차량 도난 사건 집단 소송과 관련돼서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하겠다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규모를 좀 짚어볼까요? 네, 2천억 이상 돈을 이제 집단 소송의 최종 판결까지 가기 전에 먼저 보상하겠다. 그것이 마음에 든다면 합의하자 이렇게 현대 기아차에서 미국에서 제안을 했는데요. 이 틱톡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기아 챌린지가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도둑질하기 쉬우니까 우리 한번 같이 도둑질 해보지 않을래요 하고 틱톡에 도둑질하는 방법이 지금도 올라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현대 기아차 2021년 이전에 만든 차에 이른바 엔진 이몰라이저라는 장치가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그냥 그
현대차를 뜯어내고 그 안에 USB 라인을 연결하면 차를 훔쳐갈 수가 있는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 현대 챌린지, 현대 훔쳐가기가 하나의 취미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차를 가진 사람은 차를 잊어먹거나 또는 그 차를 잊어먹었는데 사고가 나서 돈을 물어내는 그래서 현대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현대가 이거 현대가 미국의 법을 어긴 건 아닌데 미국이 법적 요구 조건은 다 충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기치 않게 사고가 생겼으니까 이번에 배상금을 사전에 선납할 때니까 화해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지금 나오는 차는 네네. 이런 문제는 없어요. 과거에 나왔던 차들입니다. 이게 보니까 해외에서 상품 판매할 때 흔히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습성 파악하는 거를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이런 범죄까지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사례가 그렇습니다.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제학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